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한 명은 외롭습니다. 이 포스터 기억나시죠? 네, 70년대에는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한 명만 낳자고 했다가 도대체 몇 명을 낳으라고 하는 거지요. 모두 우리나라에서 나온 포스터인데 이 시대에 따라 그 의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민생연구소 이 포스터 속에 오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낙태죄 폐지 논란인데요. 지금 현재 그 낙태 허용 범위는 지나치게 좀 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24주 이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뭐 이런 법도 있던데. 개정 전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헌재 판단과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인 것 같아요. 보완해줄 수 있는 입법안들이 나오지를 않으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낙태는 나라를 망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착상되는 때부터 100년부터 생명이거든요. 근데 요즘 여자들이 인권 해가지고 타인의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개개인들의 선택을 존중을 해줘야죠. 오늘 주제 낙태죄 폐지 논란.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이분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 아들과 함께 이 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성교육 강사 손경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관계교육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래서 이름은 손경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관계교육연구소 손경희. 이분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실까요? 얼뜻 보기에는 곰돌이 푸처럼 푸근하게 생기셨는데 우리 이한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돌이 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변호사님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1호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남성 변호사님. 여성인권위원회 1호 변호사가 된 게 14년 전이니까 뭐 지금 14년이 지나서 한 30명은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서로 하시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니군요.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지난해 4월이죠. 66년 만에 사실상 낙태죄는 죄가 아니다라는 최초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낙태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판결.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전문가신 이한본 변호사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그날부터 그 법률은 효력이 없거든요. 네. 법률이 없는 공백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약간 변형 결정의 일종으로 당장 없애면 그 입법에 공백이 생기니까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입법자한테 개정을 해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태죄 형법이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바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이 뜨거운 찬반 논란 속에서 관련법 개정안은 지금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의료계 안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어떤 상황에서까지 낙태가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쟁점이 되어 있어요.
살인 같은 게 아니라 살인이에요. 의학적으로도 살인이에요. 그리고 법을 만드시는 분들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배는 나와 있지만 뱃속의 애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의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은 그 신체의 생리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게 되면서 얻어진 과학의 산물을 왜 여성만 못 누리는 건가요? 10주부터는 이제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10주에는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제 성장하는 단계인 거죠.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지금 태어나서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성들, 이 남성들이 생명인 거고요. 미국에서도 낙태법 중에 하나가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면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 주가 한 5개 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낙태법을 만들 때는 일단은 아기 심박동이 뛰는 순간부터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을 그 정도 수준이 가장 강력한 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아예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술 기준이나 모든 법적인 조치가 없고 의료인과 여성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2018년도에)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6월이었고요. 2019년 1월부터 7개월 만에 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의사들은 낙태에 대한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의료진들의 95%는 낙태할 줄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러 낙태를 하라고 그러고 낙태 안 하면 불법이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죠.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 여성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임신 중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 25%가 일생 중에 한 번 이상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안전하게 되는 시술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시행되는 의료 시술 중에 하나가 임신 중지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인들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법을 최대한 보수적이고 방어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법이라도 사실 있는 경우에는 저는 그게 더 위축을 시키고 제약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저출생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지방에는 대학이 사라지고 하나의 도시 읍면이 사라지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국가의 정책 방향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 건가? 낙태죄 폐지에 관련된 쟁점을 좀 하나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쟁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하면 낙태가 늘어날 거다. 이 우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변호사님? 임신 중절과 관련된 통계는 다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왜냐하면 99% 불법이기 때문에 그 통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임신 중절이 합법화가 되면 분명히 통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임신 중절이 그렇게 늘어날 것이냐, 이거는 좋아서 낙태하지 않고 신나서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험에 비해서도 세게 처벌하느냐, 적게 좀 범위를 넓히느냐 이런 걸로 그 낙태율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건 좀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국가인데 낙태죄마저 없어지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처벌과 인구수를 늘리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를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여성이 해야 될 뭐 직업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양육권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희생으로 이렇게 좀 강압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1966년도에 루마니아 정부가 한마디로 이제 또 인구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낙태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센 처벌을 이제 강화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넷이거나 산모는 아이가 너무 많거나 그리고 근친상간의 경우를 빼고는 절대 낙태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처벌이 강화되었는데 한 4년 정도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낙태율이 약간 감소는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4년 이후에 낙태율은 이전 처벌 강화되기 전과 후가 별 큰 차이가 없는 법률적인 규제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거 없는가라고 하는 어떤 사회경제적인 조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루마니아 사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로 처벌한 사례들 중에서 낙태죄를 이용해서 보복이나 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1년에 낙태 건수를 한 20만, 30만 건, 뭐 높게 잡으면 100만 건까지도 잡는데 근데 실제로 그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 건수는 15건이 안 됩니다. 1년에. 100만 건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15건밖에 사실. 그 15건은 이제 의사들도 포함한 거기 때문에 여성으로만 따지면 더 줄어들 겁니다. 15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까 궁금해지잖아요. 낙태를 단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처벌받는 사람들은 100%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걸 낙태를 한 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상대방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자나 그 남자친구가 고소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그 변호를 한 사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를 한 건데 둘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이제 계속 찾아오니까 여성이 남성을 이제 뭐 스토킹이랑 그 주거침입 뭐 이런 걸로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니까 전 남자친구가 그럼 얘 낙태했어요 하고 낙태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남자로서 이런 좀 파렴치한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낙태에 관련된 법이 얼마나 웃기냐면 여성만 처벌이 되잖아요. 근데 남성이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형태로 처벌이 되거든요. 병원에 뭐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그 수술비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차에 태워서 운전을 해준다든지 그럼 낙태 방도죄로 처벌됩니다. 아니, 임신 중절한 여자친구를 도와줘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그냥 버리면 그러면 처벌 안 받고 상관 안 하면 처벌합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은 처벌 안 받고 착한 놈은 처벌받고 이게 지금 낙태의 현실이에요. 갑자기 나쁜 남자, 좋은 남자가 구분이 그러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지금 법에서는 되고 있어서 저도 강의를 가다 보면요. 그걸 책임지는 남자들이 생각보다 또 있더라고요. 그 미혼부라든가 자기가 애를 책임지겠다고 해서 그 당당하게 나서서 나는 남성들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이거는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남녀 대결 구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불법 낙태약 같은 거는 지금 비용이 또 훨씬 높아졌고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어요. 그만큼 좀 강하고 효과가 있는 약일수록 어떤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운전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편면은 본인이 감당하시는 거죠. 지금 싸우기는 약이 아니라 그냥 낙태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책임지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하셨죠.
당연히 제기하셔야 돼. 혹시라도 또 만약에 나중에라도 또 문제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써서 문제 생기면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안 되지. 안 돼요? 안 되지. 왜 그러지? 그 약사처를 어떻게 보시면 알겠어요? 인터넷에도 약사도 의사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유통하는 건 약이라고 부르고 일단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깝게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남친하고 샀던 그 약이 아니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임신 중절 경험자의 90%는 수술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미프진과 같은 약물 사용도 9.8%.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에 1명꼴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정상적으로 거래된 것들이 아니라 다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된 약물인 거잖아요. 약물로 임신 중절하는 건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고 있다. 낙태가 전부 불법이다 보니까 음성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문제다. 이런 약조차 너무 고가여서 아예 살 수가 없는 청소년들은 또 이렇게 말도 못하고 끙끙만 대다가 더 안 좋은 방법으로 유산을 또 시도한다는 네.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폭력적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우선 아까 남자친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네. 같이 이제 파트너한테 그럼 자기 배를 때려달라고. 그래야 이제 임신이 안 될까봐 자기가 뭔가는 생리를 안 한다. 그러면 남자도 이제 청소년이고 얘도 청소년이니까 배를 때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폭력적인 행세로 이제 여자친구 배를 때리는데 자해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원하는 거니까. 월드에 네. 가보면 이제 그 고혈압, 이제 노약자, 임산부, 뭐 유아라든지 이런 장애인분들 못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타면 자연적으로 유산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걸 사줘서 그걸 여자친구랑 같이 하면서 엄청 위험한 걸 위주로 다 타는 거죠. 정말 어떻게 말을 더 이어가야 할지 안타까운 청소년들의 이야기였어서. 네, 통계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성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 10대 애들이 몇 프로 정도인가 봤더니 13세인 거예요. 3세부터 첫 경험일 거라는 통계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니 이런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시대는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들 이렇게 SNS든 어떤 정보든 뭘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애들을 저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럴 때 이 낙태에 대해서 아무리 자기 결정권, 성교육을 하더라도 이 임신과 낙태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의 안 했는지 교육에서 많이 빠져 있어요. 배제돼 있거든요. 현실적인 성교육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던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진구의 한강공원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저귀를 찬 영아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애기 시체가 그냥 저기 이렇게 펴 있었거든요. 불쌍하죠. 이건 제가 있다고. 산책하던 시민에 의해서 발견된 갓난아기의 시신. 이 잔혹한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된 건 바로 아기의 친모였습니다. 진짜 끔찍하네. 소리도 안 들어보고 보도 안 했어. 수세식 있잖아. 옛날에는. 거기서 나 애 탯줄 끊는 거, 탯줄 달린 애 끊는 거 봤어. 직접 목격했어. 애기 시체? 그때, 예. 나 어렸을 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흔하지. 평소에도 오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인 만큼 누군가는 사건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수상 레포츠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강에서는 종족 비밀인데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격적인 목격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대형이 인형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애기라서. 근데 경찰분들 와서 하시는 얘기죠. 뭐 수사해가지고 뭘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장돼 있지 않으니까 저런 공원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런 곳에서 낙태를 했던 사건들.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비소리 후 유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란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나 뭐 이런 친구들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미혼모라던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같이 결혼을 할 형편은 안 되고 이런 예? 매년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영유아 유기 사건. 인터넷에 임신 중절 수술에 대해 검색해보니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낙태죄 폐지에 대한 법안 개정이 미뤄지는 사이 임신 중절 수술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안에 가능하세요. 저희 준비해서 오실 건 따로 없으시고요. 만약에 당일날 바로 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러신 거면 전날 밤부터 금식하시고 오시면 되실 거예요. 동의하신 거고 혹시 내원이 좀 힘드시면 환자분만 오셔도 되고요. 2시간 정도 잡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2시간에서 넉넉하게 3시간까지? 불법인 거 아니죠? 합법적이진 않죠. 합법적이진 않죠. 몇 주까지 가능해요? 표현이 애매하네요, 참. 합법적이지 현재로서 몇 주까지 가능해요? 저희 그런 건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뭐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작진이 문의한 산부인과 5곳 중 4곳에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했는데요.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금의 낙태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임상 상황은 더 안 좋다고 봐지는 게 정말 무법지대요. 말 그대로. 법이 없고 공백이고 아무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지 못한 시술을 계속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래도 빨리 조속한 입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한 지난 2017년.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을 더 이상 사회가 죄인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에는 형법 269조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취지로 269명의 사람들이 모여 삭제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죠. 그리고 지난해 4월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판결. 2016년부터 우리가 낙태죄 폐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외쳤던 구호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 뭔가 굉장히 생명을 존중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족계획 정책 때는 가족계획 목적에 따라서 인구를 통제했고 저출산 정책 때는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성의 몸과 이제 이런 것들을 통제했던. 사실은 여성이 결정권을 존중하라라고 얘기를 할 때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임신 중지 여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해야 되는 게 지금 정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해서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회적 편견과 낙인에 의해 상대적으로 외면받아온 여성의 자기결정권. 이제 이 권리를 보장해줄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는 주장인데요. 아직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의 그 생명이니까 죽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은 여자의 인생을 그 사람들이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고 남이 평가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본인의 결정에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뭐 낙태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거나 법 자체가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돼지 그거. 근데 옛날에는 아기 생기면 무조건 낳는 거였어요. 무조건 낳지. 그럼 10남매씩 낳잖아. 그럼. 나도 피임이라는 게 없었잖아. 지금도 낳는 사람은 그 애들 많은 집 봐봐. 7, 8 다 나잖아. 하지만 그 어떤 가치도 태아의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됩니다. 주기적으로 연구하는 성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성관계는 반드시 사랑과 생명에 대한 책임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단지 호기심에 성적 욕구에 의해서 여성들을 하나의 어떤 정복의 대상 아니면 자기 어떤 유의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여성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낙태죄가 없어지면 책임 없는 성관계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키우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나 입양을 보내고 얼마든지 키워줄 사람들이 있어요.
낳고 죽이는 건 정말 더 최악이고, 네,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악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그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무책임한 그런 성관계, 거기서부터 자기 결정권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아이가 생겼으면 그 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신부님 말씀, 생명은 소중하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 모든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자, 아니면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 여성의 생명이 더 소중하지 태아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논쟁 속에서도 꿋꿋이 선행을 펼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버려질 위기에 처한 아기들을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문 앞에 담벼락 밑에 주차장에 저 공중전화 박스 밑에 아이들을 자꾸 갖다 놔. 그 아이들을 다 하나씩 걷어다 보니까 식구가 많아졌죠. 지난 2009년 장애인 단체로 시작한 이곳 베이비박스는 한 해 평균 200명 안팎의 아기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으로 이곳에 아기를 맡기게 됐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축하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고 그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돼야 돼요. 엄마들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이게 요즘에 양육품들이 되게 비싸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아기를 포기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는 충분히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마음을 바꾸시라.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마음 바꾸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원치 않는 임신, 출산이더라도 사회적 제도만 충분하다면 낙태 선택은 줄어들 수 있다고 이 목사는 주장합니다. 낙태죄 이슈와 관련해서 이정미 의원이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예요. 반갑습니다. 이정미 의원이 만난 사람은 싱어송라이터 박나비 씨인데요. 입양아로 자라서 낙태 시술까지 경험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려 했던 박나비 씨. 하지만 그녀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팟캐스트에 국회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정의당 의정미 의원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21대 국회 입성에 실패하는 바람에 이제 전 의원이 돼버렸네요. 전 의원님이 네, 되셨네요. 국회의원. 제가 기억하기에 2017년, 2018년이 낙태죄에 대한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임신 중지 전후로 분명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겪었고. 네, 저도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박나비 씨가 자기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왜 그 낙태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너무 상세한 얘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해야만 하는가? 그것은 자신이 한 결정이 어떤 범죄 행위로 이 사회에서 규정되고 있고 나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 상황에 박나비 씨가 너무 내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얘기를 들어주면서.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악몽 같은 시간들이 지나고 미프진 복용 퍼포먼스 행사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아픔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요. 낙태로 인한 고통이 나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사귀던 사람이었고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거예요. 생리불순도 굉장히 심했고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피임약을 끊었고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임신 4개월 차. 뒤늦게 알게 된 임신 사실에 죄책감도 더욱 크게 느껴졌었는데요. 울었죠. 네, 너무 절망적이어서. 살기 힘들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되게 집착이 심한 사람이었고 데이트 폭력, 막 가스라이팅, 그루밍 뭐 할 거 다 했거든요. 그 사람은. 임신 중절이라는 크나큰 결정 앞에서도 폭력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남자친구. 육체적, 정신적인 무게는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입양이 돼서 키워진 케이스거든요. 굉장히 불안한 유년 시절을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아이는 낳을 거면 정말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키울 거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박나비 씨 자신 역시 부모의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입양아로 자라왔기에 낙태를 선택하는 건 더욱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중절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굉장히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확 떠나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도망가서 그냥 나와버릴까? 나와 닮은 자식이 태어나면 어떨까? 그런 궁금함도 되게 많았고, 저는 입양이 됐으니까 저랑 닮은 사람이 없잖아요. 내 아이에게만큼은 나의 불행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간절한 마음으로 홀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낳으면 본인들이 키워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는 좀 기만적인 거죠. 박나비 씨는 결코 쉽게 낙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는 환경에 대한 좌절감과 자책으로 낙태 후에 더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낙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 미루지 않고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하신 사례자 분들에 대해서 좀 용기도 있고, 저 목소리가 좀 모아져서 아까 말한 경험자와 비경험자끼리 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들 합의되면서 좀 설득력 있으면서 좀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제가 또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임씨님. 칭찬을 좀 해주세요. 보지만 마시고. 잘하셨어요.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파이팅! 실제로 OECD 국가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서 본인 요청에 의해서 임신 중절이 가능한 나라는 25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 사회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허용하는 나라가 4개의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29개 나라가 지금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고요. 다만 본인 요청에 의해서 임신 중절이 가능하더라도 통상 12주 이내로만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7개 나라에서는 사전 상담을 꼭 받아야만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실제로 12주 안에 가능하다는 거를 전제로 본다면 피해 여성들이 겪고 있는 거 볼 때 알기까지도 힘들고요. 그리고 12주 내로 가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고 비용을 생각해야 되고 병원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12주라고 딱 정해진 건 있지만 저는 그 주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손병희 강사께서는 12주는 너무 짧다. 그리고 또 낙태죄 폐지에 이렇게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도 사실 무분별한 낙태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낙태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또 무엇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는 이제 21세기 성교교라 그래서 계획 임신이거든요. 임신할 때도 계획하고 임신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계획 섹스거든요. 그리고 계획 데이트고요. 그리고 계획 피임이거든요. 피임할 때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에 더 좀 주안점을 둬서 교육이 좀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임신에 맞춰져 있다면 서구에서는 그 젠더 교육이 들어와서 뭐가 있냐면 자기 선적 결정권이 먼저 들어갔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한 계획인 거고 해서 피임 교육부터 들어가요. 피임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임신하는 거다. 우리는 임신 교육이 먼저 우선시되다 보니 죄악시 여기고 힘들게 하고 약간 처벌 수위도 있는 것처럼 돼서 교육 자체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야 될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예방은 가능하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을 지낼 때도 이 성교육 중요하다고 해서 특강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항상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만 배우고 끝났어요. 어떻게 만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 어떻게가 항상 빠져있어. 어떻게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를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 손경희 강사처럼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이상한 영상을 보고 이 왜곡된 성인식이 박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늘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계획 데이트,
계획 섹스, 계획 임신. 이 말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이 내가 성인 됐을 때 성인으로서 나의 파트너랑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아 때부터 자기 결정권 연습이 돼야 돼요. 나중에 성인 됐을 때 성적 자기 결정권 연습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해보는 거죠. 나의 파트너는 누군지, 내가 어디서 성관계를 맺을지, 그리고 나는 언제 할지, 그 책임은 누가 질지,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부모님하고 자녀가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손경희 강사께서 유튜브에서 올리신 아들과의 그런 성 관련 대화를 정말 봤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래서 51세기형 엄마라는 얘기가 나왔구나. 저는 첫 생리 파티, 월경 파티라고 하죠. 이런 것은 이제 상당히 우리 가정 안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전 파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의 은경아, 일단 가정에서 나의 고아나 고맙고, 은경은 그건 나오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결혼해서 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텐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길 바래. 나의 은경아, 사랑해. 이렇게 어머니와 터울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고 사실은 또 이렇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51세기에서 온 엄마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도. 유쾌한 느낌? 제 얘기를 잠깐 에피소드를 드리자면 제가 좀 낙태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들한테 처음으로 얘기할 때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고2 때인데 이렇게 저한테 처음으로 용기를 냈어요. 엄마가 그런 적이 있었어. 할 수밖에 없어서 낙태를 했어. 그랬더니 6살 때부터 제가 그렇게 훈련시킨 아들인데도 저를 살인자라고, 엄마는 살인자라고, 그런 거 왜 나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면 나도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러면 나도 죽이지. 그러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여자아이들하고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갑자기 한 4년 있다가 엄마 왜? 그랬더니 내가 그때 엄마한테 막 욕했던 거 사과하겠다고. 왜 여자의 삶이 힘든지 이제 약간 알 것 같다고. 그걸 견디고 참아줘서 고맙다고. 자기도 남자지만 그걸 몰랐대요. 근데 데이트하면서 여성들이 뭘 힘든지를 엄마와 힘듦이 너무 같았대요. 엄마 죄책감 갖지 말라고. 그때 제가 그랬더니 그날 안아주면서 엄마 이제 죄인 취급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듣고 나니 다시금 느끼는 게 낙태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을 하고 또 예방을 하자. 그게 오늘 저희가 꼭 다시 한번 짚고 가야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한분 변호사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태죄 문제는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성 혼자서 임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당연히 남성이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도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다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민생연구소 시즌2 처음으로 이거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뜨거운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정미 MC께서 민생 탐방계의 데모라면 저 김진현은 민생의 젊은 피, 젊은 MC인데요. 민생맨이 돼서 여러분들의 고단한 민생 현장을 매주 찾아가 볼까 합니다. 이어지는 김진현의 민생맨. 코로나 시대에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달라는 학생들의 목소리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봬요. 제가 지금 젊음의 거리 홍대에 나와 있는데요. 대학생들을 오늘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분들께서 힘드셨지만 사실 우리 대학생들도 한 학기 동안 개강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 강의로 한 학기 수업을 듣는 등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과연 우리 대학생들에게 이번 한 학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만나서 들어볼게요. 함께 따라오시죠. 혹시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 TBS 아나운서 김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두 분 홍대에서 이 시간에 남자 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한숨부터 쉬지 말고. 건강했으니까 둘이 기분 좀 내려고 쇼핑도 좀 하고 돌아다니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오늘 옷 이거 새로 산 건데 사자마자 입었어. 네, 이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스트라이프가. 너무 멘트가 영혼이 없으신데. 네, 뭐 이런 거예요, 방송이 사실. 두 분도 온라인 강의나 이런 계약이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한마디로 2020학년도 1학기는 어땠다? 간단하게 한번 평을 내려줄까요? 오케이. 한숨이었다. 한숨이었다. 할만하니.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나간 적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강의실에서 수업 들은 적이 한 번도 단 한 번도? 네네. 그래서 그래요. 완전 다 온라인으로 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수업한 거는 한 과목밖에 없어요. 제가 6과목 들었거든요. 이번에. 진짜요? 네. 근데 하나만 실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다 녹화 강의로 올려주셨어요. 원래 기존에 이제 유튜브에 고려대학교 조금 강의들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그래서 작년에 그 똑같은 강의를 하신 거가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냥 뭐 언어도 볼 수 있고 찾아와서 볼 수 있고 MC분도 볼 수 있고 아무나 볼 수 있는 완전 거예요, 공개구나. 진짜. 그랬는데 한 학기 내내 이제 공지사항 올라온 게 그거 보고 공부해라. 근데 나는 뭐 이렇게 420만 원 내고 고려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데 듣고 싶은 건데 진짜 아무나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본다라는 게 조금 그러니까 뭐 수업의 질을 떠나서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2학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학생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는 휴학 고려 많이 하고. 그렇죠. 휴학이랑 남학생들은 군대. 이렇게 될 바에는 그냥 간단하게 퀴즈를 내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퀴즈. 네, 기본적으로 선물을 드릴 건데 퀴즈를 맞추면 더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저희 TBS 로고가 박힌. 네, 감사합니다. 네,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지금 열면 안 되죠. TBS의 창립 연도는 언제일까요? 그래도 방송사가 깔끔하게 90 갈까? 5, 형이 4, 3, 2, 1. 1990년. 그리고 관호 씨는? 1997년. 정말로 두 분 맞추시길 고대했는데 정답은 이건 아깝지도 않아. 그러니까. 아깝지도 않아. 1990년입니다. 와, 1990년.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와,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어요. 오디오 겹치게 누가 질문 소리를 내었는가? 질문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세요. 이메일.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1시간 30분 수업이 30분 되고 3시간 수업이 1시간 30분 되는 기적의 단축법. 요즘은 수업도 미니멀리즘인가요? 배운 것도 없는데 과제만 쌓입니다. 3시간 동안 교수님은 한마디도 없고 학생들 과제 발표만 하다 끝나기도 한다고요.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한 거예요? 비대면으로 했는데 네. 기본 과목 실습이라는 실습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습은 원래 13주차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5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저희가 예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기 수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자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4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그냥 컴퓨터에서 그 흙을 만지는 그 시연하는 모습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도자기 같은 경우는 그게 흙을 만지고 진짜 가만히 붙고 여기 채색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기실에 가서 수업을 듣는 게 거의 필수거든요.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국토 대종주를 했거든요. 그때 교육부에서 국회까지 150km를 종주를 했거든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에 했거든요.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도 못하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요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강의를 해가지고 그 수업에 대한 학습권 보장 열심히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바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 못 드린다는 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좀 혼용하고 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은 거 따지면은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간 돈이 더 많거든요.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학비를 벌면서도 듣고 싶은 강의조차 마음껏 들을 수 없는 대학생의 요구를 즉답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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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등록금 감액 규정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다훈이라고 합니다. 등록금 감액 규정에 대한 입법 부작위다.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법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이외에 이제 다른 바이러스도 생길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청구했습니다. 대학 측이 그런 권위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학생들과 좀 협의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그 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도 좀 많이 반영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TBS